안녕하세요. 장대은 독서대학의 장대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영어하면 누구나 다 관심이 있습니다. 학생이나 어른이나. 학생들은 수능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두고 또 학습의 입장에서 영어에 관심을 두지만 오늘 성인들에게 있어서도 글로벌 사회 속에서나 업무 관계에 있어서 영어에 대한 그 목표, 때로는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는 결코 적지 않은 삶의 한 가지 요소라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딸이 17살이 될 때까지 영어를 가르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영어와 수학을 할 때 저는 제 딸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불균형한 거 아니냐, 중학생이 되자 이제는 좀 영어를 가르쳐야 되지 않냐, 주변에서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17살 이전에 영어 공부시키는 가정이나 그러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의 환경, 우리 가정의 환경, 그리고 또 제 아이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부모, 그 중에서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가정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모든 가정이나 부모의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주장은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다만 제가 제 딸에게 17살이 될 때까지 영어를 가르치지 않은 그 이유는 영어를 더 잘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저만의 목표가 있었다라는 부분, 그것만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의 선택에 있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강의안 함께 좀, 강의안이 아니고요, 간단하게 만들어 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 나는 딸이 17살이 될 때까지 이것 때문에 영어를 가르치지 않았다. 예,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학과습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과습이 뭡니까?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나라의 환경 속에서 영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익혀야 합니다. 그 결과치가 시험을 통해서나 때로는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사회 활동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 아닙니까? 그래서 잘 배우고 잘 익히는데 시간을 많이 쏟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그러니까 학과습에 있어서 배우고 익힘이 진행이 되는데 무엇에 대한 불균형이냐? 그것은 바로 내용과 사고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수능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 제도가 있는 상태 속에서의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과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익히는 것도 그들이 배우고 그들이 숙지한, 수용한 그 지식에 대한 익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그 영어를 통해서 사고력을 익혀나가는 그 훈련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를 찍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수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사고를 얘기할 때 수학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학을 배우고 익히는데 많은 시간을 쏟는데 그것이 수학이라고 하는 어떠한 과목의 내용을 배우고 익히는데 너무나도 절대적인 시간을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절대 시간은 뭡니까? 다른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특별히 독서와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수능 체제 속에서 영어와 수학을 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까지. 물론 개인적인 열심에 따라서 시간을 아껴서 책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제 딸에게 수학과 영어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는 대신에 하루에 7, 8시간 읽고 쓰는 그 부분에 시간을 주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의 노력을 하면서까지도 영어와 수학을 할 수 있다, 아니 영어와 수학을 하면서 그 정도의 노력을 할 수 있다면 시키겠지만 그건 아이에게 폭력에 가까운 어른으로서의 부모의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딸이 17살이 될 때까지 영어를 가르치지 않은 것은 영어를 배운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학을 배운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운 것을 익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사고가 훈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 없이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생각 없이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고력, 창의력이라고 하는 그 부분 가운데서 수용을 중심으로 한 극히 일부분의 사고만을 훈련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어는 도구고 기술로 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영어가 그 문화적인 환경으로 되어 있는 외국에 살면서 언어를 배우는 거, 여러분 그것은 무언가를 배울 때 환경을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한 입장에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현지가 가장 좋은 것이죠. 노력하지 않아도 들리는 영어의 소리가 있고,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수많은 대상들이 있고,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노력을 해야만 하는 그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그 영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회화가 부족하다 그걸 떠나서 문법적인 영어, 수능이라고 하는 그 교과의 내용들을 숙지하는데 절대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언어라고 하는 입장에서 남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책을 붙들고 문제지를 붙들고 단어를 외우고 수어를 외우고 문장 해석을 위한 문법, 그 공부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투자한 만큼의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가르쳤던 한 학생이, 제가 그 가르치는 모임에 다녔던 학생이었는데, 엄마와 함께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죠. 그 친구는 특별히 뭐 영어를 잘하거나 또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 얘기를 들어서는 반에서 40몇 명 중에 한 20몇 등, 30등 정도 하는 평범하다 못해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똑똑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학교 2학년 나이가 될 때 중1을 이제 마치고 영국에 가서 초반에는 한 100위권 바깥에 있는 그런 대학을, 그 중학교를 들어갔죠. 사립학교죠.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언어가 어느 정도 익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학습 스타일 그 방식으로 금방 그 학교에서 탑 클래스로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 한 50위권 정도 되는 사립학교에 고등학교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나이 때는 킹스 칼리지라고 하는 영국 그 당시 2006년도 당시에 2,600개 그 사립 고등학교 가운데 거의 탑 클래스 넘버 5 안에 드는 그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항상 드는 임페리얼 대학에 들어갔고요. 석사와 박사는 캠브리지에서 학업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가 대학 합격증을 받고 이렇게 쉬고 있는 그 여름 시즌 때 영국에서 함께 좀 생활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있던 사촌이 영국으로 놀러 왔습니다. 근데 그 사촌이 자기랑 동갑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서울대 법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외국 영국 같은 경우는 9월 시즌 개학 아닙니까? 입학 아닙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벌써 대학에 입학했고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지금 이제 영국을 방문한 거예요. 이모가 이제 있는 집에. 그래서 이모가 너 그 사촌 동갑내기니까 네가 좀 머무는 동안 가이드를 좀 해줘라. 그리고 그 사촌은 여자였고요. 지금 제 제자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촌은 친구들 3-4명과 함께 서울대 법대생들과 함께 영국에 놀러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사촌을 이렇게 가이드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약간의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사촌은 항상 똑똑했기 때문에 친척 모임이 있을 때마다 칭찬을 들어야 했지만, 자기는 너무나도 평범하다 못해 그냥 또 어리숙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의 남자애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자격지심을 갖고 있었고, 그 아이만 생각하면 그냥 똑같은 나이 또래의 어떤 그 사촌이 아니라 그냥 항상 경쟁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아이만을 생각하고 그 아이를 만나면 그 떠오르는 감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10여일 동안 마주한다라는 것이 결코 원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엄마의 부탁도 있고, 또 환경 자체가 낯선 땅에 온 사촌을 나무라라 수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가이드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10일 뒤에 사촌은 돌아갔고, 어땠냐라고 제가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그 말 한마디가, 저는 제 딸이 지금 영어를 17살 때까지 배우지 않았고, 그리고 18살이 되면서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선택을 했던 그 이유와도 좀 이렇게 맞닿아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이드하기를 너무나 잘했다. 그리고 걔네들은, 서울대진 법대생들은 제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
걔네들이 한국에서는 공부를 잘했을런지 몰라도 그렇게 가이드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는데, 어떠한 대화를 진행할 때 뭐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뭐 자기 또래의 어떤 그 문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사고의 깊이 자체가 너무 얄팍하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머리가 똑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절대 시간이 영어와 수학,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레벨까지는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영국에 있는 그 5년 동안 그 이전에 어리숙했던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5년 영어와 수학만이 아니라 엄마와 함께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거기는 성경 큐티 묵상을 굉장히 진지하게 마주대하고 토론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던 그러한 과정이 자기에게 사고의 능력을 가져다 줬고, 그리고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식견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그 사촌을 자기가 마주하지 않았다면 아마 더 성인이 되어서 걔를 만났어도 자기는 아마 자격지심은 저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세계에서 더 순위가 높은 대학에 지금 입학증을 받아놓은 상태였지만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자랐던 그 어린 시절의 감성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서울대, 스카이 대생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그 똑똑한 아이들이 배우고 익히는데 요구되는 그 절대 시간을 내용만을 배우고 익히는데 요구했고,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성실하게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사고력을 가지고 뭐 똑똑한 애들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나도 절대 시간이 그 내용을 익히는데 투자되었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딸에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너에게 히든 커리큘럼으로서 언어로서의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준다면, 영어가 원활한다면 아빠가 매일 너와 영어를 대화를 하면서 영어를 좀 더 일찍 가르쳤겠지만 아빠가 영어를 너에게 가르칠 정도는 아니야. 아빠도 외국 나가서 겨우 생존 영어할 정도인데 너에게 영어를 가르쳐줄 환경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네가 영어학원 얼마나 다니면서 너의 실력이 글로벌 사회 속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정도로 배울 수는 없다고 생각해. 다만 아빠와 함께 인문학적인 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사고를 하고 신앙 안에서 너의 가치와 세계관을 세워나간다고 한다면, 네가 나름대로 지성이 훈련되어지고 훈련된 지성으로 조금 늦은 나이에 영어를 시작하고 수학을 시작한다면, 그냥 어렸을 때 무의미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학습 과정이 요구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는 그 친구들보다도 너가 그것을 익히고 그것으로 삼아 무기를 삼고 세상과 경쟁하는 데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아빠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 지금 제 딸이 필리핀에 가 있잖아요. 지금은 책과 쓰기는 어찌 보면 거의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필리핀 보낼 때는 이틀에 한 번 정도씩은 영상 그 큐티를 폴란드에서처럼 보내고 그것을 요약하고 에세이를 쓰는 것을 계획했었고, 그래서 이제 한 3편 정도의 영상 편지를 보냈는데 호아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 함께 생활하는 선교사님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영어라고 하는 그 과목을 가지고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데 모든 일정이 끝나고 거의 10시, 11시 돼서 아빠의 영상 편지를 보고 또 이게 요약하고 글쓰기 하는 모습이 몇차로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폴란드에서야 그러한 시간이 없었지만 지금은 절대적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그 스케줄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너 필리핀 있는 동안은 읽는 것과 쓰는 것은 잠시 멈춰도 돼. 거기서 오로지 영어라고 하는 그 도구, 그 기술을 네가 습득하는 데 집중해라.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18살입니다. 정말로 작년 9월달 폴란드 가기 전까지는 영어 책을 사다 준 적도 없고 EBS 영어 강좌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영어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적도 없고 스스로 영어를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읽기와 쓰기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나름대로 그 사고력이 훈련되었기 때문에 잘하지만 아마 작년 시점에서 9월 이전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과 비교한다 할지라도 수학과 영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폴란드 이후로 지금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6개월 동안 얼마나 성장했겠습니까마는 제가 그랬어요. 네가 19살, 그러니까 내년 2021년도 12월이 될 때까지 영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무게중심을 두고 공부해 나간다면 너에게 준비된 그 사고력을 통해 너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영어는 생각이 담기고 너의 가치가 담긴 영어를 할 수 있는 너는 언어 습득자가 될 거야. 그러나 영어를 과목으로 습득한 아이들, 사고력을
훈련하고 익히는 데 시간을 쏟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과목으로서의 영어를 배우고 익히는 데 시간을 투자한 아이들, 그들은 아무리 영어를 100점 맞아도 세상에서 경쟁력 있는 영어를 구사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 영국으로 유학 간 친구가 경험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성실도에 있어서는 그 어렸을 때부터 자기 그 사촌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더 성실했었는지 몰라요. 그 성실함으로 열심히 배웠고 열심히 익혀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좋은 성적을 얻고 서울대학이라는 성취까지 얻어냈습니다. 저는 스카이 나온 친구들이 전 세계 나가서 경쟁력이 없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특별하게 분야별로 전 세계에서 우뚝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경쟁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경쟁의 필드 자체가 만약에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영어가 뭐 얼마나 나쁘게 영어를 17살이 될 때까지 안 시켰겠습니까? 나빠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땅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 아이를 한국에 있는 대학에 보내려면 한국 방식으로 영어와 수학을 해야만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너가 어느 대학, 어떤 학과 가는 거, 네가 어떤 직업을 갖는 거 아빠는 머릿속에서 생각한 적 없어. 너에게 배움의 능력을 그리고 삶의 가치관, 신앙관을 세워주는데 아빠는 온 힘을 쏟을 거야. 너가 만 19살이 될 때까지는 아빠가 너에게 돈 벌 수 있는 능력 3가지 정도는 세워줄게. 그리고 네가 20살이 되면 그 능력을 가지고 네가 배우고 싶은 그 공부를 위해 필요한 돈이 있어? 그럼 네 능력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네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독립에 대한 계획을 세워봐. 여러분 실제 그래서 작년도 폴란드의 그 3개월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 타이틀은 호화의 독립여행입니다. 지금 필리핀 가서 막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여행이 아니고 인생의 여행이에요. 나는 딸에게 17살이 될 때까지 이것 때문에 영어를 가르치지 않았다. 사고를 배우고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생각을 익혀나가는 데 요구되는 그 시간을 위해 읽기를 시킨 것이고 쓰기를 시킨 거예요. 저는 신앙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배에 참석했고 내가 얼마나 오랜 기간을 신앙인으로 머물렀는가 그것으로만 포커스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교육이라는 거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믿음, 강권적인 은혜로서의 그 믿음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훈련되지 않은 사고로 성경을 바라봤을 때 성경을 곡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머리가 똑똑해야만 성경을 잘 본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똑똑하지 않고 성경을 바로 분별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내 환경적으로 시골에서 자란 사람에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신학적인 바탕과 어떤 지적인 어떠한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 자녀 세대만큼은 교육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들이 어려서부터 산에서 나무에 와라. 물론 그런 환경이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저는 기회를 주고 싶은데 생각하고 그 생각을 훈련하고 익히는데 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누군가가 결정해놓은 과목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그것을 얼마나 잘 익혔는지 그것만 그것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큰 안타까움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을 참 이게 손본다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손봤을 때 그 혜택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받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을 통과해서 나온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훌륭한 인재로 세워질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훌륭함이란 단순히 똑똑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돈 많이 벌고 영향력 있는 그런 방향의 그 훌륭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훌륭함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아이들이 너무나도 경쟁 그 체제 속에서 살다 보니까 배우고 익히는데 요구되는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이 마주해야 됐던 것은 관계를 챙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랑, 우정 그 안에서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생각이 자체를 가지고 저희 둘째 딸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희 둘째 딸 지금 11살인데 정말 놉니다. 놀고 또 놀고, 어제도 놀고 오늘도 놉니다. 앉혀놓고 성경 읽힐 수 있죠. 앉혀놓고 제가 영어, 수학, 책 읽기, 글쓰기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저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은 앉아서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배우고 익히는데 그 아이의 사고, 그 아이의 가치를 세워가는데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 아이들에 맞춰서 그들이 배우고 익히는데 그 요구되는 시간에 불균형이 아닌 균형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둘째에게는요, 읽기와 쓰기조차도 첫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린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생각하는 훈련된 사고를 세워나가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리를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교육은 원리를 따라 디자인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의 이 강조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영어를 가르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제시했다고 하진 않아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딸하고 필리핀인 딸하고 통화할 때도 그래요. 호아야, 너가 영어를 배울 때 분명히 그 가르치는 선생님은 너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지만 아빠가 지금 강조하는 그 사고에 대해서는 개념을 갖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네가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영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표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영어 초보자인 네가 할 수 있는 선택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러한 어휘를 네가 일부러 찾아서 습득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표현하는 어떤 말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 호아야, 너가 영어로 표현할 때 식당에 가서, 관광지에서, 학교에서 어떤 그러한 우리가 흔히 영어를 배울 때 쓰는 그 회화의 그 장만이 아니라 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려면 단어가 있어야 되잖아. 어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잖아. 그러면 그것을 표현하려면 너한테 어휘력이 쌓여야 돼. 그냥 생활 어휘만 잔뜩 쌓이는 거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영어로 찾아봐. 그리고 네가 배운 일상의 생활 용어에 그 어휘로 한번 활용을 해봐.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구원, 섭리. 제가 지금 예를 좀 어려운 걸 들어서 그렇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늘 우리 사회의 남녀 불평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네가 만약에 말하고 싶다고 한다면, 네가 한국말로는 토론도 잘하고 글도 잘 쓰잖아. 그럼 그것을 영어로 어떻게 쓰지? 네가 먼저 한국말로 말하고 싶은 그 사고, 그 문장을 적어놓고 거기에 따른 어휘들을 수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게을러서는 안 돼. 그냥 네가 그 영어 회화 시간에 선생님과 주고받는, 선생님이 정한 그 주제 안에서만 사고하면 사고의 폭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어휘를 넘어설 수는 없어. 새로운 어휘가 들어와야 되고, 그 어휘가 들어오는 만큼 그 어휘의 수준과 어찌 보면 어휘의 영역만큼 너 사고의 폭은 넓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강조 안 하지만 가끔 가다가 너 지금 새로운 어휘를 어느 정도 이렇게 습득했니, 수용했니, 공부했니, 어떠한 분야, 어떠한 어휘에 관심을 갖고 네가 찾아보았니,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조점 뭡니까? 제가 영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어를 배울 때도 내용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사고 과정이 그 배움과 익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기술 선생님이, 가정 선생님이 교과의 내용만을 가르치고 애들은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시험에 반영되는 그 테스트에 참가하고, 그게 아니라 가정 선생님도 내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내용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사고 과정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도 설교를 할 때 내가 성경 말씀의 내용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설교를 듣는 저들의 사고의 과정이 훈련되는 것,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용이 별도로 준비돼야 되고요. 그리고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후속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딸이 17살이 될 때까지 이것 때문에 영어를 가르치지 않았다. 이것은 뭡니까?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데 요구되는 시간이 우리나라의 영어 학습 과정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예 영어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오아는 17살 때까지 훈련된 사고를 통해 지금 천천히 영어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9월, 12월 폴란드 갔다 왔을 때는요,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을 갖다 붙인 것도 아니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읽고 뭔가를 쓰다가
산책을 하면서 공원 돌아다니고 카페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면 잠깐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뭐 영어도 할 줄 모르는 아이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3개월은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내가 언어가 준비 안 된 사람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경험하는 그러한 독립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필리핀이 지금 이제 2달 됐거든요. 이번 필리핀이 진짜 영어 학습에 처음으로 시간을 들인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 앞에 앉은 건 이번 18살이 돼서 필리핀에서 처음입니다. 이제 첫걸음을 뗀 거예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자신합니다. 내년도 2021년도 하반기가 됐을 때, 얘가 2년 정도의 언어를 습득했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훈련한 아이들보다 발음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영어에 담고자 하는 그 생각만큼은 다른 아이들에게는 훈련되지 않은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영어가 준비되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년 말까지가 뭐 영어의 학습의 마지노선이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고가 훈련되면 훈련된 사고로 어떠한 새로운 분야에 들어갔을 때는요, 그것을 배우고 익히는데, 그 내용을 배우고 익히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살, 22살, 23살 계속 언어에 관심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본인이 가진 생각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언어로서의 영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거죠. 영어가 사고를 표현하는 도구가 돼야지, 훈련된 사고가 아니라 그냥 말만 주고받는 도구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영어에 쏟아붓는 절대 시간과 절대 돈,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영어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생각으로